아니야, 이 소리 아니야, 이거는. 뱀 나올 것 같다. 안녕하세요, 임요한입니다. 제가 살짝 연주하는 척을 해봤는데 이거 솔직히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것 같아. 이 음악은 오늘의 주인공이 직접 작곡한 플루트 협주곡입니다. 주인공은 플루트 연주 실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플루트 협주곡과 소나타를 100곡 이상 작곡할 정도로 음악을 사랑한 군주였습니다. 당시 플루트는 목재로 만든 목과 낚여서 현재 플루트보다 더 부드러운 음색으로 우리가 듣기에는 이 리코더와 소리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플루트가 너무 비싸요. 그거 내가 감히 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걸로 한번 불어봤습니다. 안 되네. 주인공에 대한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프로이센의 철십자가입니다. 이거 달았다가 또 나치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치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프로이센 왕국의 훈장이었습니다. 철십자장은 프로이센의 제5대 국왕이었던 프리드리 빌헤름 3세가 제정한 훈장인데요. 상징이나 이념면에서 주인공의 정신과 군사 전통을 계승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철십자냐면 프로이센이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사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 은, 원래 훈장은 비싼 거 쓰는 건데 우리는 쇠로 만들겠다. 그래서 귀부인들이 무도회 나올 때도 막 그렇게 쇠로 만든 거 하고 나왔다. 그래서 프로이센을 강철 왕국이라고 합니다. 절약하는 나라, 훈장도 쇠로 만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힌트, 이 영웅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국가의 첫 번째 종복이다. 바로 프로이센을 유럽 최강의 군사국가로 만든 전략가, 대왕이라고 불렸던 계몽군주, 굶주림 퇴치를 위해서 감자를 보급해서 감자대왕이라는 애칭까지 얻은 군주,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영웅은 바로 프리드리 대왕이라고 불리는 프리드리 2세입니다. 프리드리 2세는 프로이센 제3대 국왕이죠. 독일 역사상 대왕으로 불리는 유일한 군주입니다. 7년 전쟁에서 프로이센을 지켜냈고 젊은 시절에는 반마키아벨리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백성과 예술을 사랑한 계몽군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에 앞서 프리드리 대왕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3명의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프리드리 빌헬름 1세입니다. 프로이센의 제2대 국왕이었고 프로이센 군사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이죠. 강력한 중앙 집권과 관료제로 대표되는 프로이센의 기본을 만들었던 왕입니다. 특히 절약, 실용 이런 거 엄청 따지면서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다 좋은데 프리드리 대왕의 아버지로서는 이제 좀 문제점이 많아요. 엄청 권위적이고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엘리자베트 크리스티네입니다. 프로이센의 여왕으로 프로이센의 궁정 업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프리드리 대왕의 아내였어요.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했다고 유명하죠.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별로 개입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안주인 같은 여왕으로 처신했습니다. 특히 자선 활동으로 국민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하는데 프리드리 대왕 사망 후에 왕대비로 즉위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볼테르입니다. 프랑스의 몇 없는 철학가이자 작가입니다. 볼테르는 당대 계몽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약 3년간 프로이센 궁정에 머물렀습니다. 그 전에 무려 50년 동안 프리드리와 서신을 주고받았고 프리드리에게 계몽사상을 전파하고
반마키아벨리론을 저술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프리드리히 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프로이센의 모태가 된 브란덴부르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란덴부르크는 오늘날 베를린을 중심으로 폴란드 서쪽 지역에 위치했던 가난하고 미래가 없던 변경백국이었습니다. 이런 변두리 영지가 어떻게 유럽의 강국 프로이센이 될 수 있었을까요? 17세기는 총과 대포가 전쟁의 지배권을 가져오던 시기였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총과 대포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잖아요. 우수한 장교와 행정가만 있다면 단기간에 농민을 훈련시켜서 훌륭한 군대로 만들 수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나라가 부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브란덴부르크 공국은 이런 희망을 품는 것조차 사치스러워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부국이 되려면 농업 생산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뛰어난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무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점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브란덴부르크는 이 세 가지가 다 없거나 있어도 저급했어요. 농토는 척박하고 기술은 떨어지고 자원은 부족합니다. 산업 제품은 경쟁력이 하나도 없었고 무역할 수 있는 항구도 없었습니다. 이 지역의 지주계급을 융커라고 불렀는데 말이 지주지 서유럽에 오면 자영농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영농이라고 자기가 다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노비도 한두 명, 일꾼도 두고 살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주라고 안 해요. 근데 이거를 참 여기서는 지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조건으로 이 나라가 자생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일으키려면 국가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사업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선택한 산업은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높게 때려서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성장시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재능 있는 사람은 스스로 드러난다. 그래서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말이 있는데 브란덴부르크에는 송곳이 하나도 없어요. 바늘 뭉치만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국가가 바늘을 두드려 가지고 송곳으로 만들거나 송곳을 외국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와야 된다. 프로이센을 다스리던 호헨촐레른가의 군주들은 몇 대에 걸쳐서 자신의 후계자에게 이런 사명감을 전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더 놀라운 성공은 국민의 각성이에요. 촌뜨기 지주들이었던 융커들이 별로 훌륭해 보이지도 않는 국가에 충성하는 근면하고 사명감 불타는 관료와 군인 집단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주들은 몇 대에 걸쳐서 이 작업을 추진합니다. 훗날 프리드리히 대제가 자신을 계몽전제 군주이며 국가의 첫 번째 종복이라고 자처하면서 계몽의 힘을 확신했던 것도, 더 훗날에 피테가 국민정신, 국민성이 독일의 최고 무기이자 축복이라고 설파했던 것, 칼 마르크스가 노동자 계급이 각성하면 단기간에 지배층을 교체하고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 배경에는 프로이센의 각성과 성공의 경험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호헨촐레른 가문의 특별한 역사의 출발점에는 대왕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선제후가 있습니다. 이때 브란덴부르크는 30년 전쟁의 여파로 스웨덴군에게 점령당해서 호된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나라는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군대도 아예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는 총과 대포로 무장한 군대를 위해서 새로운 군사 행정 이론들을 빠르게 수용합니다.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관료 조직과 국가가 해야 하는 모든 전범을 보유한 나라였죠. 부르주아를 모태로 하는 전문가 집단의 성장도 최고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왕과 귀족의 세력이 너무 세가지고 부르주아층이 이룬 것을 또 억압하고 있었어요. 스웨덴은 프랑스와는 반대로 척박한 나라가
시민들의 열정을 뽑아내면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나라였어요. 특히 군대에서 이 부분이 두드러졌는데 30년 전쟁기에 스웨덴 군대는 기술, 열정, 실무적 개량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군대였습니다. 프로이센은 국가란 이래야 돼. 이런 게 멋있어. 이런 건 프랑스에서. 그런 국가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스웨덴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선제어는 단기간에 새로운 군대를 설립합니다. 그래봤자 겨우 10,000명도 안 되는 병력이었지만 1675년에 스웨덴 군대를 격파하고 동포메라이나 지역에 대한 스웨덴의 지배를 종식시킵니다. 이때 프리드리히 빌헬름 천재우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동맹보다 더 좋은 것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자신의 힘이다. 브란델부르크를 기반으로 한 호헨촐레른 가문의 세력은 1701년 프리드리히 대왕의 조부인 프리드리히 1세에 의해 프로이센 왕국으로 격상됩니다. 군인왕이라고 불리는 그의 아들,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대왕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군사와 사회제도를 정비해서 왕국의 기틀을 다집니다. 이게 이름이 다 비슷해서 저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든 왕이 이름이 2개밖에 없어. 그것도 똑같은 단어를 짜집기 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프리드리히 빌헬름, 프리드리히.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이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선제후, 프리드리히 대왕의 증조부입니다. 그 다음이 프리드리히 1세, 프로이센 초대 국왕이고 프리드리히 대왕의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이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 프리드리히 대왕의 아버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프리드리히 2세,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빌헬름, 프리드리히 빌헬름, 프리드리히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프로이센을 성장시키려고는 했는데 쉽지가 않았죠. 아무리 좋은 제도도 처음 시행할 때는 반발이 있습니다. 융커층은 우리가 지금은 막 멋있게 막 단합한 것 같지만 이게 원래 농촌의 지방 토호들이라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료들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역 갈등, 파벌 갈등이 극심했는데 원래 맨날 패싸움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랑 우린 상종하지 말자 이러고 살던 정말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유능했던 건 정말 국왕 집안밖에 없는데 호헨촐레른 가문의 군주들은 외교적 술수, 매수, 배신 별별 방법을 다 써가면서 제위 중에 영토 하나는 꼭 늘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토 하나가 늘릴 때마다 파벌이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수십 개 뭉치가 돼서 왕창 늘어납니다. 그러니 이게 갈등이 엄청나요.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즉위했을 때 주변국들은 프로이센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프로이센 군대는 겨우 4만이었는데 빌헬름 1세는 군대를 8만으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관료들이 까무러칩니다. 재정이 안 받쳐주거든요. 이 계산해보니까 10,000명 증원하는 것도 이건 재정 폭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헬름 1세의 목적이 군대였는지 군대는 구실이고 재정 확대와 사회개혁이 진짜 목적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저는 후자에 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정을 증대시키려면 대대적인 사회개혁을 해야 됩니다. 군대를 8만으로 늘리려면 장교충도 엄청나게 많이 뽑아야 돼요. 결국 이게 국가개조로 가는 길이죠.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국가개조가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위장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이 애가 좀 이상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게 제일 편하니까 본인은 이제 완전히 밀리터리 매니아 흉내를 냅니다. 왕인데 식사도 전투 식량으로 먹고 매일 황제 복장을 안 하고 장교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계급도 높은 게 아니고 중이나 대위 복장으로 꼭 입고 그리고 매일 군가 틀어놓고 막 이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최고 걸작 키다리 부대로 알려진 키 큰 남자로만 구성된 근위연대를 창설합니다. 이게 사실 키가 크다고 다 힘 좋은 것도 아니고 전투에 나가서 잘 싸우는 건 더더욱이 아닌데 그런 건 싹 무시하고 키 큰 것만 찾아요. 전 유럽에서 키 큰 사람을 고용을 하거나 납치하거나 자관 그래가지고 월급도 엄청 주면서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빌헬름 1세는 절대 멍청한 왕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게 융커를 각성시켜도요.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가 되겠어요. 프로이센은 절대 자력으로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키다리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서 수입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우리는 프로이센이라고 하면 이제 게르만 정신, 또 게르만 정신 하면 독일 민족주의, 민족주의 하면 국수주의,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거 전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생긴 겁니다. 전 유럽에서 외국인 인재를 제일 잘 이용한 나라가 프로이센입니다. 키다리 연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군대도 그렇고 산업도 그랬어요. 여기에 가장 크게 도와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16세기 말에 프랑스는 위그너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위그너라고 불리는 신교도들이 대거 해외로 탈출합니다. 근데 이 위그너가 직업이 되게 부르주아, 전문 기술직, 군인 장교층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럽이 되게 카톨릭 국가잖아요. 개신교 국가, 루터의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종교 탄압에서 빌미가 됐으니까 개신교 국가로 도주하게 되죠. 이들을 제대로 수용해서 사회 발전에 써먹은 나라가 프로이센입니다. 당시 독일에서 제일 잘 사는 데는 작센, 바이에른 이런 데거든요. 기술자가 가면 대우받을 데가 어디냐? 바이에른, 작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프로이센이 무슨 수를 써서 자기 나라로 끌어들입니다. 7년 전쟁기에 프로이센 군대의 상당수가 외국 출신 용병입니다. 병력이 부족하니까 닥치는 대로 끌어옵니다. 근데 이게 지휘관이든 병사든 외국인을 수용한다, 심지어 전쟁에 투입한다, 정말 쉽지 않아요. 빌헬름 1세의 키다리 연대는 실제 전쟁에 투입을 안 해요. 그 자체는 못 써먹었어요. 그리고 이걸 해체한 사람이 아들 프리드리히 대왕입니다. 그러면 아무 쓸모 없었을 것 같은데 프로이센에 진짜 중요한 전통과 경험을 남겨줍니다. 외국인을 써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다. 프리드리 대왕이 진짜로 받은 유산 이거예요. 키다리 연대가 아니라 키다리 연대 속에 있는 교훈. 이것이 프로이센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 됩니다. 빌헬름 1세는 현대의 징병제도도 만듭니다. 1714년에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법령을 공표합니다. 매년 2, 3개월만 훈련을 받고 평소에는 일반 생활을 하는 제도예요. 지금의 미국의 주방위군 비슷하죠. 지금은 이 징집을 싫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당시에는 모병관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두드려 패고 끌어오고 심지어 납치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불만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국민은 징병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정말 백성들은 막 박수를 쳤대요. 야, 이제부터 두드려 맞고 끌려가는 일은 없겠구나.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렇습니다. 순식간에 프로이센은 병력 규모로는 유럽 제4위의 군대가 됩니다. 자, 병력은 만들었어요. 이제 필요한 건 이 군대를 관리할 유능한 장교군입니다. 그는 융커층에게는 징병 의무를 면제한 대신에 국가에서 선발한 자제는 무조건 베를린의 사관학교에 입학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모든 집안에서 아들 한 명은 장교가 되어야 했고 실제로 성공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반발하죠. 그래서 또 납치합니다. 이 나라는 뭐 안 되면 납치를 해요. 신기한 건 그래 놓고 나중에 평이 좋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납치해가고 부모한테 편지 한 장 딱 줘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애가 군복 멋지게 차려입고 오는 거야. 월급도 줘요. 그 웬만한 그 융커층 1년 수입보다 월급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나? 제대하면 관료가 되거나 또는 이제 그 지역사회 사회 지도층이 돼요. 그러니 그때 왜 날 안 납치해 갔어? 나는 같이 놀고 있었는데 왜 쟤를 집어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융커는 지방 토호층의 마인드를 버리고 군인 정신과 국가관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충성심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장교와 병사를 뽑았습니다. 빌헬름 1세는 지역 출신의 연대장과 장교가 그 지역 농민 출신 병사를 지휘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것도 사실 새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 쓰던 방법이죠. 서유럽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냥 전형적인 봉건제예요. 이거 위험하잖아. 영주가 쿠데타하면 어떡해. 다만 이게 장점은 전투력이라는 방식에선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같은 동네들끼리 싸우니까 타령을 못하고 비겁한 행동을 못해요. 그랬는데 이 방식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가 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이센이 또 희한한 방법을 씁니다.
장교들을 이동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요즘 프로스포츠 한번 보세요. 다 프랜차이즈야. 근데 영국의 EPL 완벽한 프랜차이즈잖아요. 그 팀에 그 동네에 있는 고사하고 영국에도 별로 없어요. 지금 각 팀마다 영국 선수 아마 한두 명밖에 없을걸. 이게 처음에 생길 때는 다 동네 애들 썼어요. 지든 이기든. 그러다가 세월 지나가니까 우리 동네가 나가서 지는 것보다 딴 데 애들 데려다 놓고 이기는 게 낫더라는 거지. 그래도 팬들한테는 고향팀이야. 프로이센 군대의 프랜차이즈 방식도 이런 겁니다. 병사도 3분의 1이 용병이에요. 외국인이야. 그래도 그냥 우리 고향 연대고 고향팀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방색을 버린 프로이센 장교단의 국가주의적 사고도 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대에 가서는 우리 뭐 동네 연대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나는 지역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가의 군인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초등교육 의무화 정책도 시행했어요. 교육비도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덕분에 독일은 20세기 전 유럽에서 문맹률이 최하인 국가가 됩니다. 어느새부턴가 프로이센은 극소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유럽을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농지개간과 산업정책에서도 빌헬름 1세는 성과를 거둡니다. 1740년에 그가 사망할 때 군대는 8만으로 불어나 있었어요. 사망 군대도 지탱하기 어렵던 불건전 국가재정을 전 유럽에서 헌금 보유가 1위일 정도의 건전 재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빌헬름 1세의 치세에 프로이센은 군사, 재정, 사회제도 모든 면에서 튼튼한 기반을 갖춘 왕국으로 성장했고, 이러한 유산은 훗날 프리드리 대왕에게 이어져서 프로이센이 유럽 최강의 군사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결정적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왕과 왕세자였던 두 사람은 복잡하고 때로는 강압적인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요. 빌헬름 1세는 자기가 이룬 게 명확했어요. 자부심을 가질만 했죠. 근데 문제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이룬 업적은 아들이 받아서 개화시켜야만 했습니다. 본인이 엄청 노력했잖아요. 그러니 이게 완성해야 된다는 미련이 얼마나 컸겠어요. 프리드리 어머니는 하노버의 조지 도로테아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1714년에 영국 왕이 되는 조지 1세였어요. 오빠는 조지 2세입니다. 엄청난 집안과 결혼을 했죠. 빌헬름 1세 부부는 무려 1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명의 아들은 어려서 죽습니다. 프리드리히는 1712년에 태어났으며 다행히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소중한 아들이 군인왕 아버지를 기겁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맨날 늦잠 자고 규율을 우습게 여기고 소심하고 감성적인 겁니다. 이때는 남자들이 문학과 음악 좋아하는 거 별로 좋게 안 봤어요. 특히 군인들이. 근데 문학 좋아하지, 음악 좋아하지. 제일 환장하게 있는 게 누나들 방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장점도 있긴 있었어요. 분명히 똑똑하고 절제력도 강했습니다. 문제는 그 절제력이 아버지 말 안 듣고 아버지와 벽을 쌓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이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건 분명하다. 프리드리히는 주머니 속에 쏜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버지 바람하고 반대로 가니까 더 애가 타는 거지. 아예 쓸데없는 애랑 포기할 텐데 분명히 이게 재능도 있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딴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현대 장성이라면 차분하고 자기 방에서 독서를 즐기고 자신의 감정을 감출 줄 아는 아들이라고 해서 장군이 될 자질이 없다고 단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세기의 중대장 아버지 눈에는 이 아들의 모든 개성이 3대가 일궈온 프로이센의 꿈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자질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비렐름 1세가 아들 남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리고 모욕을 줍니다. 이게 신하들 앞에서 하고 외국 대사들 앞에서 하고 전율의 소문이 나. 근데 때릴 때도 무섭게 때렸대나 봐. 오죽하면 프랑스 대사가 말려 때잖아요. 비렐름은 이 정도면 나라면 자살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프리드리를 몰아붙였는데, 프리드리는 굳건한 정신력으로 자살도 안 하고 변하지도 않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더 화났죠. 이놈이 보통이 아닌 건 확실한데 이게 왜 이래? 이래서 이제 마구마구 이제 극한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1730년 프리드리 2세는 왕실 중기병 연대 장교였던 친구 한스 헤르만 폴 카테와 영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발각됩니다. 비렐름은 한스를 처형하고 프리드리도 처형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우면서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프리드리 2세와 한스가 연인 관계였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프리드리가 이 당시 국왕들 치고는 여자 관계가 좀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의심을 받는데, 이건 모르는 일이죠. 한스가 처형될 때 아버지는 프리드리에게 처형 장면을 강제로 지켜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끔찍한 장면을 지켜본 프리드리는 충격에 기절까지 했다고 하는데,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이 사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프리드리 2세는 즉위 후에 법과 절차, 관료제도, 고문 폐지 등 법치와 합리적 통치를 강조하는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프리드리 2세는 아버지 비렐름 1세의 폭압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버지의 엄격함과 폭압 속에서 늘 숨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어. 매일 규율과 체벌 속에서 나의 자유와 개성은 억눌렸고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 그러나 한편으로 나는 이 강압 속에서 인간의 의지와 절제, 그리고 내면의 힘을 배우기도 했어. 이때부터 내 마음에서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자라고 있었어. 프리드리는 공개적인 반항을 멈추고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는데 동의합니다. 물론 훈련은 참석은 하는데 받지는 않고 구경만 하다 갔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찌를 수는 없잖아. 아버지는 아들의 왕위 계승권을 박탈하진 않았지만 이제 같이 있다면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아들을 멀리 떼어놓고 아들의 약속 이행에 대한 보고서만 받습니다. 본인도 알았을 텐데 넘어갔던 것 같아. 출석했어. 이렇게 타협을 한 거죠. 군사훈련에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권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주 엘리자베트 크리스티네와 결혼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은 꼬다는 보리자도 보듯이 했어요. 참 둘 다 대단해.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던 건지 이게 그냥 아버지의 추억 때문에 싫었던 건지, 아무튼 두 사람의 결혼은 사랑 없는 정략 결혼으로 유명합니다. 결혼 직후부터 별거했으며 왕이 즉위 후에는 엘리자베트 왕비가 베를린의 별궁에 거주해서 잘 만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서 후에는 조카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의 대가로 아버지와 관계는 좋아졌다고 해요. 아들이 음악과 문학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고, 아들이 사는 별궁에 농장과 영지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엘리자베트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무관심을 겪었지만 왕비로서의 업무는 잘 해냈습니다. 남편이 주로 남자들만 있는 군대나 상수시 궁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왕실 이벤트나 외빈 대접 같은 역할은 왕비의 몫이었습니다. 진짜 둘이 잘 맞았다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왕비는 이거를 아주 잘하고 대신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고 딱 자기 맡은 부분만 하고 자선 활동 같은 거 펼쳐가지고 국민한테 인기가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프리드 왕이 먼저 죽는데 사망 후에는 전 왕비로서 충분한 예우와 많은 연금을 받았고, 다른 왕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생을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프리드리 왕세자와 아버지의 갈등은 전 유럽에서 유명합니다. 이때는 벌써 신문도 있었고 소식이 쫙 깔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과 달리 프리드리는 유럽에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합니다. 다들 프리드리 편을 드는 거죠. 저 깡패 아버지, 저 위험한 왕 밑에 저렇게 착한 아들이 있다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 실태잖아. 예술과 학문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계몽적인 통치를 꿈꾸는 왕자래. 제가 왕이 되면 이 세상은 평화로워지겠구나. 프로이센이 문명 국가가 되겠구나. 얼마나 좋아했는데. 프로이센이 이게 군국주의 국가로 성장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프로이센을 보기 시작합니다. 일단 왕이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신경 안 쓰이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쟤 정말 왜 저러니. 그런데 어머니가 영국 왕의 딸이잖아요. 프리드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는 자기 오빠인 조지 2세가 영국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2세의 딸 아멜리아와 프리드를 결혼시키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는 원수거든요. 그러니 갑자기 영국과 프로이센과 하노버가 합쳐 완전히 새로운 강대국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가 발칵 뒤집힙니다. 이거 안 돼. 그래서 이게 프로이센이 갑자기 이게 유럽에서 이게 주목받는 집안이 되는데 다행히 이 철부지 같은 군인왕의 아들이 지적이고 온순한 거예요. 거기다 군대는 극혐하죠. 독서를 좋아하고 예술을 사랑하는데 플루트 연주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어서 나중에는 전문 음악가들하고도 같이 공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17살 때 책도 내요. 이게 유명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비판한 반마키아벨리론입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군이 훌륭한 국왕이 될 수 있다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국가는 정의로워야 하며 합리적이고 계몽적이어야 한다. 프리드리는 고문과 언론 검열을 폐지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고 야만적인 프로이센의 문화를 바꿔줄 구원자로 프랑스의 문화와 학문을 흠모했습니다. 그는 볼테르와 편지로 교제를 했고 즉위하면 독일의 스승으로 초빙하겠다고 했습니다. 볼테르도 엄청 기대하죠. 1740년 5월에 비렐름 1세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비만과 성인병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아들 책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좌우한 아들에게는 8만의 군대를 남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유언인데 절대 병력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아들한테 비밀 쪽지를 하나 남기는데 군자금으로 사용하라고 금화를 가득 담은 포대를 지하실에 숨겨놨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뭐 웃긴 얘기 같지만 이때 국가 재정을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관료들이 한다고요. 이러니까 또 따로 요즘 말로 하면 비자금을 만들었나 본데 어마어마한 돈을 금화로 가득 채워서 지하실에 둡니다. 전 유럽이 프리드리 2세의 즉위를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군복을 혐오하던 이 문학소년이 즉위 7개월 만인 1740년 12월 선전포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오스트리아를 침공합니다. 프리드리 대왕이 유럽의 권력 판세를 바꾸기 전 그의 반대편에는 이 여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더 라이벌, 영토와 영향력을 두고 프리드리 대왕과 끊임없이 맞선 오스트리아의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 최초의 여왕으로 불립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군주였고 신성 로마 제국 프란츠 1세의 왕후죠. 뛰어난 정치 능력과 결단력으로 오스트리아 국모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보통 마리아 테레지아를 오스트리아 최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럽은 좀 명칭이 복잡해서 정식 명칭은 오스트리아의 여대공이라고 했습니다. 대왕과 여왕의 대결 구도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두 사람이 어떻게 라이벌이 됐을까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합스부르크 왕가 카를 6세의 딸이었습니다. 원래 합스부르크가에는 이상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 여성의 왕위 상속을 금지한다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를 6세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자 여성도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사 조칙을 만들어서 딸도 황위를 계승할 수 있게 하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를 비준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몇 나라는 동의했죠. 그런데 국제조약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해당 국가의 군사력 외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당시 오스트리아는 이 군사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왕이 계승 전쟁에 개입했다가 패배해서 망신만 당합니다. 오스만 현재의 튀르키예와 전쟁으로 또 망신만 당합니다.
내외적으로 군대가 약해졌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난 상태였어요. 자, 이럴 때 독일의 왕국 중에서 제일 강하고 부유했던 작센과 바이에른은 둘 다 며느리가 카를 6세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여자가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면 두 나라 왕자가 왕위 계승 1순위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작센과 바이에른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이거 국사 조칙에 따라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으로 해야 되는데 쟤들이 덤비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신경 쓰고 있는데 어이없게도 착한 프리드리히가 선전포고도 없이 오스트리아의 병인 슐레제엔을 침공합니다. 프로이센 왕실이 지하 금고에 금고를 쌓아두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피와 땀으로 모은 재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는 장기적으로 국가를 변형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렇게 어느 정도 자본을 모으면 이걸 갖고 투자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될 때였어요. 프리드리히는 상공업의 발전을 아버지보다 더 중시했습니다. 농업 기술만 갖고는 안 된다. 산업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국가에 가깝고 산업기술은 열등한 프로이센이 최대 라이벌인 작센과 바이에른을 굴복시키려면 상공업 기반을 제공할 땅과 인력이 필요했죠. 작센과 바이에른은 지금도 독일 공업의 중심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스 시계공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바이에른에서 넘어간 거예요. 유명한 자동차 회사도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센하고 바이에른하고 프로이센의 이 산업 기술력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죠. 그러니까 프로이센은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고 누군가를 스카우트해야 된다. 근데 프리드리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오는 게 아니라 땅을 스카우트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슐레제엔은 철과 석탄이 풍부한 상공업지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에서도 가장 선진 상공업 지역이었어요. 프리드리히는 프로이센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1740년은 정말 훌륭한 기회였어요. 오스트리아는 전쟁에 지쳐 있어요. 슐레제엔에 있는 오스트리아군 병력은 겨우 6,000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독일 주민과 개신교도들이 많이 이주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구교 신교 전쟁을 안 겪은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왜 냉전의 이념지대 같은 거예요. 쟤들이 오면 다 죽일 텐데 이런 생각이 파다한 때였는데 이쪽이 이제 오스트리아 카톨릭 왕국인 오스트리아에서는 개신교 지역이었죠. 카를 6세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작센과 바이에른은 프로이센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에 가담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프로이센이 실레이젠을 침공하면 주변 나라는 가만히 있겠냐고. 프리드리히 생각한 거예요. 평소에는 전부 다 덤벼들겠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작센하고 바이에른은 오스트리아 왕위를 노리고 있어요. 평소에 프로이센이 실레이젠을 차지하면 작센하고 바이에른이 더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지금 오스트리아 왕위를 노리고 있잖아. 그러니 프로이센이 네 편이 돼주겠다 그러면 슐레제엔 쪽은 떼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영국은 어떻게 할 거냐? 영국은 지금 스페인과 전쟁 중이었어요. 경향이 없어요. 유일한 걱정거리는 프랑스였는데 유럽의 어떤 나라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와 동시 전쟁을 벌인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는데 프리드리히는 이거는 각오합니다. 그동안 군대 왜 키워놨어? 슐레제엔을 먹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전쟁하는 이유는 감내해야 된다. 전 유럽이 덤비는 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는 원래 숙적이야. 그러니 이것들이 덤벼들어도 서로 지속셈을 갖고 덤벼들 테니까 나한테 훨씬 더 기회가 많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하면 이미 유럽의 절반이고 얘들이 양쪽에서 덤벼들기 때문에 양면 전쟁이 돼요.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프로이센은 애초에 군대 키울 때부터 어차피 우리는 양면 전쟁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양면 전쟁을 대비한 기동, 어떤 요즘식으로 말하는 임무형 전술 이런 것을 전 어떤 유럽 군대도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유럽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즉위하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원하던 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카를 6세가 사망하자마자 그는 슐레제엔 침공을 지시합니다. 이것은 국제 구도와 프로이센의 미래에 대한 전략 구성이 이미 즉위할 때부터 짜여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문학 소년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항이야말로 알고 보면 진정한 마키아벨리스트예요. 마키아벨리는 국가와 왕의 통치수를 혼동했죠. 그래서 군주로는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 왕의 역할만 강조합니다. 프리드리히는 그걸 막 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착한 왕이구나. 아니, 프리드리히가 깐 거는 국가가 할 일을 왜 왕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냐, 이거였어요. 프리드리히 대왕은 18세기가 요구하는 국가의 조건, 프로이센의 특수한 역사와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왕이 술수 쓰고 계약 위반하고 이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국가라는 걸 운영하면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못할 짓 안 할 짓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프리드리히가 반마키아벨리론에서 말한 군주는 국가의 첫 번째 종복이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프리드리히는 음악가이고 문학소년이에요. 그러나 왕은 국가의 종복이야. 개인 취향은 국가의 목적 앞에서 굴복해야 한다는 의미죠. 프리드리히는 왕이 되는 순간부터 국가의 종복이 되기로 결심했고, 프로이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황금의 땅 슐레지엔을 탈취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위 직후부터 침공을 준비합니다. 이때 벌어진 전투가 몰비츠 전투입니다. 슐레지엔 침공 자체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당시는 겨울에 기동한다는 건 거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군은 겨울에 프로이센군이 진격해 온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센군은 전 유럽에서 제일 잘 훈련되고 장비도 우수한 군대였습니다. 보병들의 기동력도 최고였죠. 슐레지엔의 수도였던 브레슬라우, 지금의 브로츠와프가 손쉽게 항복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다음해 4월에 오스트리아군은 슐레지엔 탈환을 시도합니다. 오스트리아군은 프로이센에게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던 나이세로 향합니다. 근데 이 침공은 프리드리히도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침공했으면 포기하겠지 그랬는데 이게 마리아 테레지아가 만만치 않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프리드리히는 여유만만했어요. 여유 있게 오스트리아군을 따라 나이시의 남쪽 몰비츠라는 마을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요격하기로 합니다. 이 전투가 프리드리히의 최초의 전투였어요. 노련한 슈베린 백작이 보조하긴 했지만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지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큰 눈이 내립니다. 눈과 안개가 프로이센군의 적군을 가려주었어요. 그랬는데 프리드리히는 과감히 돌격하는 대신에 횡대로 전형을 짜게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데 너무 먼 곳에서 횡대로 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의 접전 지역에 이르면 횡대로 정렬해라,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몇 킬로 정도에서 횡대로 정렬해라, 이것도 다 알아요. 근데 이 몇 킬로가 실제는 지형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천하의 프리드리히도 첫 전투에서는 교과서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너무 먼 데서 한 거야. 그러니 가다 보니까 이게 대열을 맞춰 갈 수가 있냐고. 보병이 너무 천천히 전진하니까 좌익에 있던 기병대는 그냥 아예 움직이기 힘들어서 고착이 돼버리고, 우익에서는 기병과 보병의 간격하고 배치가 어긋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군은 전부 경기배행대인 후사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프로이센의 후사르들은 실전 능력과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반면에 오스트리아군의 장점은 기병인데 얘들이 나름 전투 경험도 많았고 병력이 2배였습니다. 이들은 벌써 프로이센군의 보병하고 기병이 대열이 어긋나고 특히 우익 기병이 배치가 엉망인 걸 보고 우익을 공격해서 프로이센군의 우익을 유린합니다. 프로이센 우익이 오스트리아 기병대에게 유린되니까 슈베린은 전투에서 졌고 군대는 괴멸당할 상황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프리드리히는 소수 병력을 입국을 탈출했는데 이게 전쟁터가 넓다 보니까 중간에 오스트리아군 후사르에게 사로잡힐 뻔하죠. 오스트리아군은 승기를 잡았는데 이후로도 그러는데 오스트리아군은 기병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기병이 잘 싸우면 보병들이 구경하는 경향이 많은데 불운하게도 오스트리아 기병사령관이 전투 중에 전사해버립니다. 그리고 슈베린 백작도 이 정도면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프로이센군이 실전에는 별로 안 갔지만 훈련을 엄청 받았잖아요. 강훈련을 받았던 프로이센 보병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마리아 테레지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프리드리히 2세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며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시도합니다.
두 사람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프리드리히 왕은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유럽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럽이 강국이 된 겁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역량을 간구하고 7년 전쟁에 휘말린 것이 프리드리히의 일생일대의 실수였습니다.